전쟁하기 위해서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위대를 전시 군대로 한다. 헌법 개정의 목적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혹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의 바람들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중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그리고 딥하게 알려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일단은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을 최근에 지금 많은 언론이나 이런 세계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경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정치적 의도,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기반이 강경 보수. 보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경 보수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좀 그 약하게 보이거나 그러면 금방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다.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강하게 나가야만이 또 여성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남성 정치인보다는 약하게 보이니까 더 열심히 강하게 보이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도 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한다라는 거. 현재까지 일본의 총리들은 애매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다카이치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으로 대단히 인기가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역시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 대만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그 사실상 일부러 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답은 바로 앞에 종이에 다 있었는데 네. 그 무시해서 대만 유사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또 그게 첫 번째가 11월 7일이었거든요. 지난해. 그런데 선거 전에 들어간 1월 26일에도 다시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로서는 중국이 대응함으로 인해서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실수였을지도 모르지만 네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었는데 뭔가라기보다 확실한 의도가 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생각보다 대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니까 이게 좀 묻힘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네, 그렇게 네.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도 이해가 된 거죠. 아, 이것은 그 다카이치가 그런 발언을 했다 해서 뭔가 그 또 강하게 중국 쪽에도 나오면 오히려 다카이치의 지지율을 그 올리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무대응한 거죠. 네.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저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 분들이 이 대만 문제를 조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갖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뭐 대만 이야기들이 중국 쪽에서는 워낙 많이 나왔고 역사적으로도 같이 어떻게 보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민감한 상황이라. 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사실 대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새 보면 일본 쪽에서도 대만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것 또한 다카이치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 예, 다카이치의 발언이 계기가 된 거죠, 사실상. 그래서 대만은 일본에서 보면 조금 아래쪽에, 남쪽에 쭉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오키나와라든가 맞아요. 그런 남쪽에 있는 섬에서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문제였는데 일본의 규슈보다 위에 있는 폰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카이치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게 대만 문제 혹시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든가
그리고 또 그 오키나와 중심의 작은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미사일 부대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를 사실상 일본 자위대하고 미군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거는 그 심상치 않다라는 것으로. 근데 그러나 이럴 경우는 그 다카이치 촌리를 응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참 이게 복잡 미묘해요. 네. 그래도 애매하게 발언하는 것보다 확실히 이렇게 강경하게 뭔가 본인의 그런 캐릭터를 좀 노출시켜 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키나와 주민의 약 50%가 이제 스스로를 류큐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사실 원래 그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이었습니다. 예. 독립된 왕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류큐 왕국을 그 일본 쪽에서 1870년대 후반에 간제적으로 합병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왕국을 완전히 그 접수해 가지고 완조를 없앤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 근데 사실 대한제국에 대한 그 일본의 간제 병합은 오키나와를 모델로 했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1945년에 일본에 패전되기 이전에 오키나와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먼저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그 다음 일본 본토에 들어간다라는 그 지상전이죠. 그게 있었는데 그때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을 상당히 그 반패로 삼거나 그런 게 너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스파이 아닌가. 그러니까 같은 일본 사람인데 그런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굉장히 학대를 했어요. 그 일본 쪽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죄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오키나와에 갔을 때도 오키나와 분들은 자신들은 일본인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류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일본의 애국가를 모른다. 예, 그 오키나와의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서는 일본 애국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일본 본토에 가서 공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일본 애국가를 불러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들 부르니까. 그런데 그 연예인들은 오키나와 출신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반항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싫어서 안 부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들은 느끼는데 사실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구나. 예, 그것을 또 안 가르친다라는 그러한 그 오키나와 안에 그거 뭐 전체는 아니라고 해도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본 안에 있지만 반 일본적인 전소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점령군인 사령관 이제 메가더. 메가더를 이제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어떤 썰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예, 사실 그 메가더가 일본을 점령하는 그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최고 사령관으로 일본의 도쿄로 갔죠. 근데 그때 그 메가더는 일왕 히로히토하고 회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때까지 연합국은 히로히토를 초용해야 된다. 그리고 일왕제는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연합국 대표들이 많았는데
메가도가 그것을 설득해서 이제 일왕을 초형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요, 그거는 전략적인 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왕을 혹시 초형해버리면 일본 사람들이 다시 반항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부담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특히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일왕을 활용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통치한다, 지배한다. 이게 좀 있었는데 이 전략적인 부분이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그 메가도가 일왕을 너무 존경하여서 그런 식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존경하여서 그렇게 히로히토를 만났더니 그 매력에 빠져서 메가도도 이제 존중하면서 또 일본을 아주 나쁘게 하지도 않고 민주화 해주고 굉장히 오히려 좋은 일본을 만들어 주었다. 평화 헌법도 만들어 주었고 여러 면에서 오히려 메가도가 그 7년간인데 새로운 일왕으로 보인 거예요. 일본으로서는. 그렇죠. 일본 사람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나쁜 거 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렇죠. 그 아주 좋은 일본을 만들어줬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주 카리스마성이 있는 그런 그 지도력이 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히로히토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보였는데 그 히로히토보다 그 사진 찍었어요. 찍었는데 메가도는 훨씬 크고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더 넘치는 카리스마로 좋은 것을 해준다. 일본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더 올라갔습니다. 많았었구나. 네. 일단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헌법 개정을 통해 이제 긴급사태 조항, 그러니까 계엄령을 신설하려는 목적과 네. 이것이 지금 일본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성,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한국 쪽에서 볼 때 일본이 그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헌법 제9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위대를 전시 군대로 한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세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일왕을 상징해서 국가원수로 한다. 격상시킨다. 예. 물론 상징이라는 말은 남기지만 상징이자 국가원수. 이거는 45년 이전에 상황하고 똑같이 만든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쟁하기 위해서는 계엄령을 이제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없어요 지금. 한국의 헌법에는 계엄령에 여러 가지 그 규정이 있는데 일본 헌법에는 계엄령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발동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아예 그 아예 계엄령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계엄령이라는 조항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긴급사태 조항이라는 이름으로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을 만들자.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상 그러한 도대 위에 헌법 제9조 자위대라는 것을 전시 군대로 기재하자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헌법 개정의 목적인데요. 그거는 사실 그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으로서는 그 보통 국가가 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황을 국가 원수로 격상시키는 게 첫 번째.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 초안을 만드는. 예예. 이제 세 번째로는 자위대를 이제 정식 군대로 임명하는. 네, 요 세 가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예, 세 가지가 이거 아직은 자민당의 개헌안입니다. 아, 개헌안. 네. 예. 그러나 자민당 이번에 압승했지 않습니까? 네, 또 참여원 선거에서도 이 정도로 압승해버리면 다른 당의 의견을 사실 들을 필요도 없구나. 없이 그러한 세 가지를
담은 자민당 개헌안이 그냥 통과되는 것입니다. 국회를.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70% 정도가 개헌의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의 아베 총리하고는 다른 행보를 좀 보이면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표 차이, 압도적인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현재 일본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님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